물가가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주가가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3분기는 기간 조정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큰 가격 변동은 없을 거예요. 근데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를 겁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클 수 있어요. 이게 나쁜 해석을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4분기, 내년 상반기 때 훨씬 더 멀리 가기 위해서 쉬어가는 거기 때문에 좀 기다리시면 아마 8, 9월 달에 조금 더 매력적인 가격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동안 반도체가 아닌 대상들을 좀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반도체 주로 좀 포트폴리오를 스위칭하는 그 계기로 좀 삼아 놓으신다라고 하면 아마 내년 상반기 때 좋은 수익률을 확인하는 부분들을 좀 경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3분기 동안에는 원화 약세가 계속 이어질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시적으로는 1,600원도 좀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주식 매도를 더 늘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한국의 투자 여건을 놓고 온다고 하면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또 한 가지 요인 될 수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외국인들의 지금의 그 매도 여건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건 없어요. 다만 한국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의 매크로 환경들이 우호적인 환경은 아니다. 현기증 나는 그런 시장 때문에 모두가 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다만 오늘 저희가 위원님을 또 이렇게 섭외 요청 드린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이제 저희 그때는 한창 근데 시장에 대한 확신이 참 많을 때이기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모셔서 해주신 말씀이 3분기는 좀 쉬어갈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조심은 하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여기에 따라서 그때는 좀 반신반의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변동성이 커지면서 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좌가 녹는 시간들을 좀 겪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요즘의 시장들 그리고 하루의 그 이런 큰 변동성들 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읽고 계신지 이거부터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에도 이 방향성을 섣불리 잡기보다는 변동성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중함이 상당히 가장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 봤을 때도 이 변동성이나 아니면 약간 조정에 대해서 얘기는 해주셨는데 그때 뭐 이 시장은 끝났습니다. 그런 스탠스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간별로 조심을 해야 될 때이고,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조정이 계속 나왔을 때 한번 모아갈 수 있는 기회도 오지 않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리뷰 차원에서 그때 당시에 그 시계열로의 투자 전략들을 한번 다시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제가 6월 8일 날 아마 출연을 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 해드렸던 얘기는 6월부터 3분기는 시장이 올라가기가 좀 쉽지 않다. 네. 왜냐하면 6월 5일 그때 나스닥 지수가 하루 만에 4% 가까이 좀 하락을 했는데, 그 이유는 미국의 5월 고용지표가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통화 긴축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고 그게 증시 하락에 요인으로 작용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변곡적으로 좀 봤던 거죠. 실제로 6월 달에 미국의 통화 긴축 우려는 부각되는 형태로 좀 제한됐지만 유럽의 ECB 금리 인상했고요. BOJ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요국 선진 중앙은행 3곳 가운데 2곳이 금리 인상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이제는 이제 글로벌 통화 긴축으로 좀 시선을 옮겨서 시장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습니다. 예. 제가 그 얘기를 했던 이유는 사실 우리가 확인하는 경제 지표가 한 달 뒤에 발표가 되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5월 달 발표된 4월 PCE가 미국의 정책금리가 3.75%이기 때문에 이를 상회하는 전년 동월 대비 3.8%가 나오면서 앞으로 좀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중앙은행들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증시가 올라가긴 어렵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또 드렸던 거고요. 예. 저는 내년 상반기 6월까지는 이제 미국의 경기 사이클을 놓고 온다고 하면 어차피 경기 확장 사이클에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 실적 좋아지고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 견해는 계속 유지하면서, 다만 이제 올해 6월부터 4분기 때는 좀 방어적인 스탠스로 시장을 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마 8, 9월로 갈수록 올해 4분기 또 내년 상반기를 위해서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올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비관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건 아니고 좀 신중한 관점에서
올해 9월 정도까지는 좀 증시의 흐름들을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 좀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이제 여러 가지 뉴스들도 혼재해 있고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있었을 텐데, 물론 이게 뭐 누가 맞고 틀렸다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입장에선 굉장히 갑작스러운 시장의 변화들이나 변동성이었는데, 일단 위원님께서 보셨던 뷰나 그런 이벤트들이 위원님의 그 판단대로 돼 가니까 우리보단 덜 놀라셨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게,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가장 주요하게 보는 관전 포인트랄지 이벤트, 그리고 언제까지는 시장이 재미없겠다라는 정도의 어떤 시계열적인 전망이 있다면 혹시 말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그 6월 FMC 이후에 이제 시장의 관심은 물가와 통화 긴축 쪽으로 옮겨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9월달 발표되는 8월 물가 지표, 이제 미국의 PCE가 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예.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 해서 아마 물가가 정점을 찍는 거를 좀 보여줄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 이후 발표되는 물가는 앞으로 좀 내려갈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 해석이 커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를 기점으로 좀 증시가 다시금 올라가는 방향으로 좀 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지금 화면에 송출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올해 하반기 때 전망을 하면서 그 바라보고 있는 경로인데 S&P 500 지수를 가지고 이제 경로를 그려놓은 겁니다. 예. 올해 전반적으로 보면 2월 말에 이란 전쟁이 발생했고 3월 한 달간 주가는 계속 하락을 했죠. 그러다가 4월 7일 2주간 휴전 소식이 앞서서 전해지면서 미국 증시의 저점이 확인되고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모습들이 확인됐던 상황인데 6월달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 역시 고점이 내려가는 형태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바탕에는 물가, 금리 불안이 지속되는 게 바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3분기 때까지는 고점이 낮아지는 기간 조정 형태가 계속 이어질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제가 8, 9월 달을 좀 주목하는 이유는 이 9월이라는 시기가 이 미국의 핵연도가 마감되기 때문에 앞서서 국채 발행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수급 측면에서 시장 금리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또 3분기 말은 미국의 기관들이 리밸런싱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어서 그래서 올해 6월에서 3분기 때까지는 기간 조정 형태로 좀 움직이다가 4분기가 되면 보시는 것처럼 올해 연간 고점이 나타날 여지가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 있지만 당연히 하원은 민주당이 탈환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상원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이 일부 승리를 거둘 걸로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아마 투자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4분기는 연말 쇼핑 시즌 기대가 좀 커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남아있는 기간 동안의 경로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아마 내년에는 증시가 정말 좋을 겁니다. 제가 보시는 것처럼 S&P 500에 9,000선 돌파를 좀 얘기를 해드리고는 있지만 아마 10,000선 가까이도 충분히 올라갈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경로를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사실 올해 6월에서 3분기는 비중을 좀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좀 삼을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찌됐든 팬데믹 이후에 미국의 경기 순환 사이클을 놓고 본다고 하면 앞으로도 주도주 역할은 AI, 인프라 확산과 관련된 대상들이 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반도체가 아닌 대상들을 좀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올해 8, 9월 달에 반도체 주로 좀 포트폴리오를 스위칭하는 그 계기로 좀 삼아 놓으신다라고 하면 아마 내년 상반기 때 좋은 수익률을 확인하는 부분들을 좀 경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되게 이게 기초적인 질문일 수는 있는데 3분기 시작 딱 됐다고 해서 갑자기 금리가 순간적으로 뭐 점프업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뉴노멀이라고 하면서 이제는 고금리 시대야, 그래도 반도체 쪽으로는 실적이 가니까 우린 이거 믿고 고 하는 거야 라고 상반기 동안 많이 올랐었고, 여전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잘 나올 거라고, 그다음에 뭐 ADR 상장으로 인해서 모멘텀 여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필 3분기부터 금리에 대한 비중 그리고 민감도가 더 높아졌을까? 여기에 대한 좀 궁금증은 있는데 이 현상들은 왜 하필 이때쯤 나타났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팬데믹 발생하고 나서 그때 당시의 상황들을 좀 복귀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 당시의 문제는 물가 급등이었고 그래서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물가를 제어하기 위해서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그래서 이제 물가는 안정을 되찾고 주가는 저점을 형성하고 추세적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주가가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얘기가 있는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 나라의 정책금리보다는 물가,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밑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네. 아마 이거와 관련된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지금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 차트가 제가 지금 방금 설명해드린 실질정책금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파란색 음영 부분, 네. 이게 0, 2에 있는 구간에서는 증시가 추세적으로 오릅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월달 발표된 4월 PC가 전년 동월 대비 3.8% 증가를 했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금리 3.75%를 상회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실질정책금리가 그동안 플러스를 보였다가 이게 마이너스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라고 하면 물가가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하방 압력이 높아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미국도 4월 PC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 발표된 5월 PC 역시 정책금리보다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고점에 내려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지만 9월달 발표되는 8월 물가지표가 아마 정점을 보일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확인하기 이전까지는 주가가 올라가긴 쉽지 않다라고 그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5월달 발표된 4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6% 증가를 했죠. 한국의 기준금리가 2.5%이잖아요. 그래서 예. 2.5%를 상회하는 소비자 물가가 4월 CPI를 통해서 확인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실질정책금리가 마이너스로 바뀌었고 5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 증가를 했고 최근에 발표된 6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2%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기준금리와 물가 간의 이 스프레드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국 증시를 놓고 본다고 하면 미국 증시처럼 고점을 낮춰가는 그 모습을 그대로 이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한국은 좀 특이한 게 있죠. 수급 측면에서. 그리고 투자자분들의 생각들이 대부분 학습 효과.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사면 무조건 오른다라는 그 학습 효과를 경험하다 보니까 자꾸만 조금만 떨어지면 살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 증시는 변동성이 큰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흐름들도 연속성을 갖고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최근에도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번 주에 호재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내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되고 또 10일에는 SK하이닉스의 ADR 상장 예정되어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SK하이닉스 주가를 놓고 본다고 하면 장중에는 플러스권을 보이기도 했었지만 결국에는 마이너스 3%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구도를 놓고 본다고 하면 호재는 분명 있지만 이미 주가의 일정 부분 선반영된 부분들도 있고 어차피 지금은 펀더멘탈보다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좀 주가를 좀 전망하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SK하이닉스 차트 열어보시면 기술적 분석에 좀 관심이 많으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미 SK하이닉스의 추세가 일정 기간은 좀 둔화될 수 있는 구간에 접어들었다라는 걸 아마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주봉보다는 최근에 이제 일본 같은 걸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면 주가 5일선, 21선, 뭐 61선 이런 역배열 구간에 있다라고 하면 사실 수급이 쏠린다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올라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구도라고 하면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반도체 주가의 흐름들이
좀 무거울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렸던 가장 큰 이유들을 좀 얘기해 드리면 일단은 한 나라의 정책금리보다 물가가 높기 때문에 물가는 앞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고 주가도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 환경들이 7월 달에도 좀 나타날 여지가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주의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올라가기보다는 아래로 내려가기 위한 조건들이 좀 부합하는 데 더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호재를 좀 반영하기가 쉽지 않은 구간들이 일정 기간 좀 이뤄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9월에 발표되는 8월의 물가를 그래서 좀 정점으로 보고 확인을 꼭 하시라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여기에 대한 물가 부담이 계속 있을 때 추가적으로 이어질 어떤 각국 뭐 연준이 됐건 한국은행이 됐건 이제 이런 통화 정책에 대한 금리 인상 부담감 이게 조금 더 지수를 더 생각보다 길게 짓누를 가능성은 없습니까? 일단 물가가 올라가면 미국 연준의 캐비너시 연준 의장 역시 지금처럼 금리 동결을 계속 유지하지 못할 거예요. 아마 금리 인상을 단행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바라보는 이 물가를 놓고 본다고 하면 3분기 때까지는 지금처럼 물가가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날 여지는 있지만 4분기 접어들게 되면 그래도 물가가 다소 3분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내려갈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남아있는 기간을 놓고 본다고 하면 물가가 연말까지 계속 올라가는 그림으로 보지는 않고요. 4분기 정도 되면 레벨이 조금 내려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지금 당장 섣불리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 중앙은행은 올해 연내 금리 동결을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6월 FMC 수정경제 전망 테이블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 연준의 최종 정책금리 중위값이 3.4에서 3.8로 높여졌기 때문에 연준조차도 공식적으로는 올해 금리 동결을 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4분기 정도 되면 그래도 연준이 25pp 정도 금리 인하하는 행보를 좀 보일 여지도 있다. 물가가 내려가고 또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계속 금리 내리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그 기조가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둔다라고 하면 그게 더 압박이 커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캐비너시 입장에서는 물가가 내려가는 국면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거를 빌미 삼아서 금리 인하를 25pp 정도는 해줄 여지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금리 단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 기간은 올해 3분기 정도로만 좀 생각을 하고 있지 3분기 때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진 않을 걸로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그러면 좀 그 저점이 더 깊고 길어질 수 있겠다. 이게 뭔가 잘못 삐끗하면 뭐 그런 것도 혹시 있습니까? 변수가? 일단 저는 3분기는 기간 조정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큰 가격 변동은 없을 거예요. 실제로 지금 보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를 겁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클 수 있어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라는 상품 때문에 변동성이 과거보다는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하락한다고 하면 그 하락 폭보다는 배 이상 움직일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의 흐름들은 좀 달라질 여지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가격 조정을 제가 전제 조건을 좀 보고 있지는 않아요. 일단 지금의 경기와 이익을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가격 조정이 일어날 정도로 상당히 나쁜 투자 환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부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펩시코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2분기 어닝 시즌이 개막되는데 올해 2분기 S&P 500의 EPS 증가율을 보면 3월 말에 예측했던 것보다는 실적 상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23%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 아마 2분기 어닝 시즌이 끝난다라고 하면 이 수치보다 더 상향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발표되는 미국의 어닝 시즌 결과가 방향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아닐 거예요. 아마 변동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펀더멘탈은 변동성을 축소시켜주는 요인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지금 증시 방향성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글로벌 통화 긴축이기 때문에 일단은 물가는 내려가야 되고 주요국들의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진 않아야 되는 모습들이 전제 조건으로 좀 저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그 전제 조건들도 좀 기억을 잘 해두셨으면 좋겠고, 워낙 어떤 변수나 전망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혹시 뭐 다른 변수는 또 없을까 계속 여쭤보고 있는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급에 따른 변동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좀 앞에서 이제 증시 시나리오 월별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또 S&P 500에 대한 전망까지 해주셨는데, 혹시나 듣다 보니까 그러면 올해 4분기 내년 상반기까지 어떤 상승에 대한 탄력도는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더 강할 거라고 보시는지, 이거는 좀 어찌 보세요? 워낙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아웃퍼폼을 했던 그동안이었는데 앞으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AI 혁명 구간이기 때문에 AI 혁명을 견인하고 있는 미국 관련된 주식, 그리고 이제 한국 역시 그 밸류체인 단에서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는 방향은 동일할 겁니다. 다만 앞으로는 한국 증시보다는 미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를 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면, 일단 올해 연간 S&P 500의 EPS 증가율이 전년 대비 24% 증가를 합니다. 근데 올해 연초 이후 S&P 500의 수익률이 기껏해야 지금 9%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적 대비 주가가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미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탄력 있게 더 올라갈 여지는 있죠.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연간 기업 실적이 증가하는 그 폭보다 주가 상승폭이 월등히 크기 때문에 사실 시적 대비 주가가 어느 정도 선반영하고 있는 부분들은 있어서, 그래서 저는 6월에서 3분기 좀 쉬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좀 국내 증시를 보면서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오해는 좀 없으셨으면 해요. 어차피 저는 내년 상반기 때까지는 뭐 한국 증시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는 계속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람도 이렇게 산을 올라가다 보면 뭐 여름 더운 날씨에는 좀 쉬어가고 싶잖아요. 좀 앉아서 물 한 모금도 먹고 싶고,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의 반도체주들이 단기간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물론 그 바탕에는 시적이 깔아져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지만 그 속도가 너무 가팔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6월에서 3분기 좀 쉬어간다라고 하면 이게 나쁜 해석을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올해 4분기, 내년 상반기 때 훨씬 더 멀리 가기 위해서 쉬어가는 거기 때문에 좀 기다리시면 되는 건데, 일부 투자자분들은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가 조금 떨어지면 자꾸만 사시려고 하는 것들이 좀 목도되는 부분들이 보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지금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아마 한국의 반도체주를 사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시자마자 그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더 내려갔을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매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커질 수 있는 시점은 분명히 있지만 좀 기다리는 것도 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누가 주식을 좀 사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일단은 좀 신중하게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미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한다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도 섣불리 좀 주식을 매수하기보다는 좀 기다리신다라고 하면 아마 8, 9월 달에 조금 더 매력적인 가격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그때 당시 테슬라 주가가 정말 급등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한국 투자자들도 급등했던 분의 한 70% 정도 되는 구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테슬라 주식을 많이 사셨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3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주가가 다시 원점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는 게 보면 지금은 계속 치고 올라갈 것 같은데 또 어느 시점이 되면 의외로 또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지켜보는 것도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일단은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는데 또 올라갈 때 너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구간들을 보면 약간 포모가 느끼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점은 분명히 더 내려가 있는 것들을 목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은 좀 약간 신중함을 갖고 좀 대처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을 워낙 가파르게 그리고 빠르게 올라왔다는 거, 오케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것도 다 인정을 하실 테고, 그러면 여기서 문득 궁금해지는 게,
지금까지 이 산 높이까지 올라오면서 왼발에는 삼성전자, 오른발에는 SK 하이닉스 신발 신고 올라왔잖아요. 잠깐 쉬려고 신발은 벗었는데 신발을 갈아 신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냥 잠깐 벗었다가 다시 그 신발 신으면 되는 겁니까? 저는 현금을 만들어 놓고 쉬는 것도 필요한 하나의 전략이라고 네. 생각을 해요. 굳이 반도체주를 팔아서 이거를 당분간 짧게 좀 운용을 해보겠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잘 되면 좋은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제가 한국 증시가 고점을 형성한 게 아마 6월 19일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이 어떤 섹터와 종목들을 많이 샀는지를 한번 보고 왔는데, 일단은 섹터를 넣고 온다고 하면 기계, 건설, 의약품, 화학, 통신을 많이 샀습니다. 종목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한미반도체, 삼성전기, DB하이텍, 그리고 LG이노텍, 두산, 대덕전자, 그리고 현대모비스, SKT,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예요. 외국인조차도 되게 분산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섹터와 종목들에 분산해가지고 투자할 수 있고, 혹시라도 샀던 단가보다 내려가게 되면 자금이 있기 때문에 더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한국 증시는 코스피 관련된 ETF,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주만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현금 가지고 기다리시는 것도 전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 괜히 사시려고 하지 마시고 기다리셨다가, 앞으로는 저도 이제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죠. 근데 단기간에 많이 떨어지는 폭 있죠. 보통 일반 대형주들이 보니까 한 10% 정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어느 순간에는 갑자기 한 15% 이상, 20% 가까이 떨어지는 그 구간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때는 사세요. 그런 식으로 계속 모아 가시면 아마 올해 4분기 때부터는 되게 좋아질 겁니다. 예.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감안해서 15% 20% 낙폭 말씀하시는 거 맞죠? 아니요. 대형주들. 이거 뭐 레버리지 ETF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그 영향을 네네. 적용해서도 15% 20%. 왜냐면 요즘에는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때문에 그냥 놔둬도 10%막 떨어지는 경우들이 막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맞아요. 여쭤본 건데, 15%에서 20% 되면 되게 확신에 찬 눈빛으로 콜사인을 주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궁금한 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은 그 전까지 매도 물량이 이렇게 계속 쌓일 때 우리 스스로 실제로 지표가 그러기도 했고요. 이게 포트폴리오 내에서 비중이 워낙 차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파는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고, 그렇게 위안을 삼으면서 개인들이 계속 끌어올렸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이 물량 자체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거 뭐 다른 안 좋은 게 더 있나? 라는 괜한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170조 원을 팔았고 앞으로도 더 팔 텐데 이거는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원래 한국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를 만든 장본인이 외국인들이에요. 특히 지난해 3월부터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사지 않았어요. 4월 한 달 동안 지켜보고 반도체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것 같으니까 5월 달부터 SK 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사들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지금의 반도체 주가를 만들었던 히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올해 들어서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많이 팔고 있는데 전적으로 손해보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외국인들 입장에서 좋은 거는 뭐냐면, 내가 팔려고 하는데 팔 때마다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한국 증시의 모습이 그래요.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못 팔잖아요. 분할해서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은 내가 팔려고 마음 먹을 때마다 주가는 팔고 나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시장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꾸준하게 이제 순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관련해서 또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의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 중반까지 갔다가 지금 살짝 내려오긴 했었지만, 지금의 환율 흐름을 놓고 온다고 하면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들은 더 커질 여지는 있죠. 사실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얘기해드린 외국인 주식 매도가
원화 약세를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예. 내국인들의 해외 투자 그리고 국내 기업들의 대미 투자 그리고 NDF 거래가 활성화되는 부분 또 연준의 통화 긴축이란 부분들이 6월 5일 이후로 부각됐기 때문에 근데 이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 외국인 주식 매도입니다. 아마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게 연초 이후 외국인 순매수 금액하고 원달러 환율 흐름을 같이 그려놓은 거예요. 지금 이 데이터가 기준일이 6월 11일이에요. 제가 예전에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그걸 감안해서 좀 들어주세요. 일단 올해 연초 이후 외국인들의 순매도 금액이 한 150조 원 가까이 든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거를 월별로 놓고 온다고 하면 올해 4월 달에만 1조 2천억 원 정도 매수를 했지 나머지 1월과 2월 그리고 5월과 6월 달에는 계속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판 그 달을 보면 3월과 5월 달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차트를 보시면 3월과 5월 기간을 놓고 온다고 하면 파란색 원화의 변동성이 약세 방향성으로 상당히 크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팔아버리면 원화 약세가 두드러진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3분기 동안에는 원화 약세가 계속 이어질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시적으로는 1,600원도 좀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주식 매도를 더 늘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또 한국의 투자 여건을 놓고 온다고 하면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또 한 가지 요인 될 수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외국인들의 지금의 그 매도 여건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건 없어요. 다만 한국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의 매크로 환경들이 우호적인 환경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달 금통이 예정되어 있는데 한국은행이 25bp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금리 인상이 원화 약세 압력을 줄일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또 이게 주식시장에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 투자 여건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대목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만 보자면 너무 절망적인 거 아닙니까? 이게 1,500원 중반대에서 만약에 그 위까지 올라가면 사실 뭐 어떤 주식 매도를 떠나서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거 들어올 리는 없을 테고 근데 무역 수지가 이렇게 좋은데도 환율은 안정화되지 않고 말씀하셨던 요인 중에 NDF는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는 거고 네. 그러면 외국인 돌아오긴 하겠습니까? 이건 그러면 외국인들의 돌아오는 티핑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일단 외국인들은 빠르면 올해 4분기 정도 되어야 지금의 매도세를 좀 줄일 여지는 있을 여건이 있을 것 같고요. 어차피 지금 뭐 원화 약세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외국인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어요. 내국인의 해외 투자, 외국인들이 컨트롤 못 하잖아요. 네. 또 국내 기업들의 대미 투자 역시 컨트롤이 안 되고요. NDF 시장 자체는 우리나라 경제, 금융시장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여기에 연동돼서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 역시 컨트롤할 수 있는 대목은 아니에요. 그러면 남아있는 요건이 결국에는 미국 중앙은행 연준의 통화 긴축이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원화 약세가 좀 잦아질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올해 4분기 정도 되어야 원달러 환율이 지금보다는 원화 강세 압력이 좀 커질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실제로 저는 올해 4분기 정도 된다라고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는 연준이 25pp 정도는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해드렸잖아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의 이 매도 여건 자체가 좀 긍정적으로 바뀔 여지는 있다라고 그렇게 좀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연초까지만 해도 참 올해 이벤트로 많이 손꼽아서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중간선거였는데 위원님과는 중간선거 얘기는 한 번도 못 해본 것 같아서 혹시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시장에 대한 변수는 체크를 하시는 게 있을까요? 일단 중간선거가 있는 해에는 미국 증시가 수익률이 좋지가 않습니다. 과거 평균 9.6%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 여건을 놓고 온다고 하면 이란 전쟁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가가 좀 하락하긴 했지만 중간선거 영향이 반영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영향력이 지금 6월에서 3분기 때 반영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어차피 중간선거 결과가
하원은 민주당이 탈환하는 게 거의 전적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 선거에 대한 우려들은 3분기 때 다 반영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4분기 접어들게 된다라고 하면 하원의 민주당 탈환, 그리고 상원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이 의외로 선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확인된다라고 하면 저는 그게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될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해서도 여쭤봤고 시장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도 여쭤봤는데 워낙 또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니만큼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서 좀 전략 짜 가셨으면 좋겠고요.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문남중 글로벌 전략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